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난 21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에 맞춰 정부가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이길 제1차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복지부 1차관 이길입니다. 네. 초고령 사회 진입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걱정하는 국민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 21일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난 21일 날, 지난 목요일 날이었었습니다. 예. 원주에서 있었는데요. 우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라는 주제로 저희가 논의를 했었고요. 예. 아마 크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였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우리가 60년대에 가난했던 그런 상태에서 정말 지금의 부강한 나라를 만든 선진국이 되게 만든 그런 분들이시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 최대한 예우를 해야 된다. 예. 근데 이런 분들이 또 건강하실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플 때가 있잖아요. 예. 이럴 때 어떻게 우리 돌볼 수 있는 건지 그걸 하자는 것이 그 큰 주제였었고요. 참 그날 또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게도 우리 가요 무대를 40년간 또 진행했던 김동건 아나운서께서 네. 사회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근 100분 동안 아주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이 돼가지고 되게 분위기가 좋았었습니다. 네, 내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20% 이상이 고령층인 초고령을 진입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초고령 사회는 지금과는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981만 명이 지금 되십니다. 예. 그런데 해마다 이게 한 60만 명 정도가 지금 늘어나세요. 대체적으로 60년도쯤 되면 95만 명 정도 태어나셨거든요. 예. 그런데 보통 한 35명 정도 돌아가시기 때문에 보통 60만 명이 늘어나게 되는데 아마 금년에 아마도 1,000만 명 정도 될 것 같고요. 내년쯤 되면 전체 노인 인구가 우리 전체 인구의 20%가 됩니다. 이걸 초고령 사회라고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고령 사회가 14%인데 예. 20%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이가 사실은 가장 우리가 빠르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50년 걸렸습니다. 독일이 30년 걸렸는데 예.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10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7년밖에 안 걸리고 있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게 고령화되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고령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노인 어르신들의 부양 부담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연금 개혁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어르신들의 평균적으로 사시는 연령이 84세입니다. 예. 그런데 건강한 연령은 71세거든요. 그럼 13년 정도를 매우 편찮으신 상태가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또 어르신들의 80대가 5세가 되게 되면 한 10명 중에 4명 정도 치매 걸리십니다. 네. 이걸 어떻게 잘 우리가 보살필지. 그렇기 때문에 나왔던 얘기가 치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 또 한편으로는 간병비 부담에 대한 대책. 네. 그것이 좀 필요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부터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정책 중에 우선 어르신들께서 건강하실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지부와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기본적인 식사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나요? 예, 여러 가지로 지금 가장 우리가 그 빈곤율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예. 전체 38%쯤 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 전체로 보게 되면 15%가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높은 그런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잘 정말 빈곤에서 없애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네.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소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 같은 경우를 지금 현재 한 사람이 쓸 때는 34만 4천을 드리고 있고 부부 합산일 때는 54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월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정부에서 40만 원까지 인상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르신들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일자리를 하게 되면 건강해지시고 또 한편으로는 자부심이 생기십니다. 내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또 소득 같은 경우 17만 원이 들게 돼 있고 또 이렇게 운동하시다 보면 일하다 보면 의료비가 안 듭니다. 보통 7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되거든요. 저희가 내년 금년에는 지난해보다가 14만 7천 개가 늘어난 103만 개 일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체 노인의 10% 정도는 우리가 재정 지원 일자리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가장 많이 쓰시는 분들이 그겁니다. 공익형 일자리. 때로는 이렇게 쓰레기 주시기도 하고 교통 안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것도 65만 개 정도, 또 사회 서비스형 민간형도 많이 늘릴 거로 계획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행사 끝나고 원주에 있는 반곡 경로당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한 30명 어르신들 계신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게 식사를 하시는 거다. 그런데 지금은 일주일에 3번밖에 안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늘리라는 얘기하고 있고 또 지금 전체로 보게 되면 6만 8천 개가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 경로당 중에서 사실 저희가 한 2만 8천 개 정도는 주 3.6일을 이렇게 제공하겠어요. 보통 월, 수, 금인데 이걸 장기적으로 늘려가지고 3.6해서 4회, 또 5회, 6회, 크게는 일주일 내내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사실 우리 어르신 같은 경우는 휴일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 드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나머지 4만 개의 경로당이 또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여기는 조리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조리실을 갖춰가지고 정말로 3회, 4회, 5회, 6일 정도 이렇게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노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이 한 400개가 있는데 한 30개 정도가 식사 경로 식당을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당도 빨리 운영을 해가지고 보통 4,000원쯤 되거든요, 한 끼당이요. 또 우리 수급자 어르신들은 무료지만 나머지 분들이 1, 2,000원에 드시고 계신데 이것도 빨리 드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 오기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드릴 계획을 가졌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 말이었습니다. 폐지 수집 노인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수조사 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추가 대책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작년도에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협조를 해보니까 전국 고물상들이 4,282개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폐지를 죽게 되면 고물상으로 가서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추계를 해보니까 이게 105개를 선정해서 어르신들 다 만나본 겁니다. 해봤더니 약 4만 2천 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계시고 보통 75세 이상이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15만 9천 원을 한 달에 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로 지금 공익활동 일자리가 있잖아요. 금년에 일자리 같은 65만 개 일자리고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지금 2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한 달에 10일 하게 되면 29만 원을 드리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좀 안 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지난 2월 달부터 3월 15일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중에서 9,836명을 제가 발굴을 했습니다. 통장들이 찾아가가지고 발굴을 하고 설명을 드렸더니 이분들께서 일자리를 나오신 겁니다. 이 한 분 소리를 드리면 76세 된 광명 재산은 어르신들이에요. 남편 사별을 하고 지금 이렇게 주 4일 정도를 폐지를 줘가지고 월 10만 원 정도를 받으신 거예요. 통장께서 가서 이렇게 설득을 하고 안내를 드려가지고 저희가 인근 초등학교에 등하교 안심 서비스. 예를 들면 교통신호도 가서 이렇게 들기도 하고 애들 이렇게 들어가 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해가지고 지금 월 29만 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게 돼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이 조사를 해보니까 주거 복지의 대상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집수리라든지 또 응급 안전 서비스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렇지만 여기가 보면은 나머지 3만 명이 남아 있잖아요. 네. 이분들을 계속 조사를 해가지고 발굴을 해가지고 어머니 지금 폐중등보다도 지금 공익형 일자리가 가게 되면 16만 원이 27만 원을 29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선들 설명을 드리고 예. 연리 안 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노년에도 꾸준한 운동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체육 활동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를 위한 활성화 방안이 있을까요? 야, 있습니다. 사실 운동을 하셔야 되죠. 그렇기 예. 때문에 첫째는 저희가 여러 가지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르신들이 파골프장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국에 파골프장을 계속 만들고 또 지난해 저희가 제1회 대통령배 파골프 대회를 만들었습니다. 예. 금년도에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할 거를 계획을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나오네요. 시니어 네. 친화형 국민체육센터인데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8개로 늘리는데 이거 보게 되면 어떻게 네. 되냐면 밑에는 지하주차장이 있고요. 예. 1층 같은 경우에 상담실, 다목적실이 있고 여러 가지 사무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탁구도 치고 배드민턴 치고 골프 연습도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위에는 옥상에는 산책도 할 수 있고 조깅도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대할 거를 계획으로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인센티브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우리도 만보를 한다고 그러면 어느 인센티브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5,000보나 10,000보쯤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하고 그걸 했을 경우에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은 진료비를 쓸 수 있다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보험료를 낼 수 있다라든지 네네. 그런 거를 제가 할 거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운동하고 인센티브 그렇습니다. 받고 굉장히 예, 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식당이나 카페에 가보면 키오스크, 그러니까 자동으로 주문하는 기계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럴 때 어르신들이 좀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차표나 버스표 예매할 때도 미리 청년들은 다 빨리빨리 이렇게 예매를 하잖아요. 그럴 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를 위한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인 실태조사를 3년 만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예. 해보니까 이 키오스크 식당 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패스트푸드점 가면 이렇게 있잖아요. 길게 네. 있는데 이런 거를 쓰기가 되게 힘들어 하셔요. 또 뒤에서는 또 너무 오래 기다린다고 말도 또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한 10명, 6분 정도는 키오스크 쓰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있다. 또 말씀 주셨던 KTX라든지 또 고속버스 앱으로 가지고 예매하는데도 네네. 6명 정도는 불편하다는 것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현금 빼쓰는 현금 인출기가 있잖아요. 네. 이것도 한 4분 정도는 참 너무 힘들다 말씀 주시고.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보면은 약 56% 정도가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주위 60대에서 69세는 80% 가지고 계시고 85세도 12%를 가지고 계세요. 예.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이분들에 대해서 빨리 배울 수 있는 그런 스마트 경로당이라든지 한편으로는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는 걸 설명을 해드리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는 차별금지법에 지난해 1월부터 이것을 장착법에서 이것을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숫자를 좀 잘 안 보이니까 글씨를 크게 한다라든지 또는 음성으로 듣게 한다라든지 네. 휠체어가 가게 되면 잘 안 닿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키오스크 4개 중에 하나 정도는 좀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어르신에 대해서도 그런 키오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에 이걸 개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가 강구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정말 아무리 좋은 그런 디지털 기기가 있다 하더라도 못 쓰게 되면 아무 쓸모가 없는 네. 거거든요. 잘 쓸 수 있도록 그런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행복한 노후 못지않게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르신들께서 편찮으실 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르신들께서는 시설보다는 집에서 노후를 보내시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책들이 마련돼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가요? 예, 어르신들이 지금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1,000만 명이 금년에 되시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도 84세까지 지금 평균 수명이신데 71세까지는 건강하신데 그 이상은 좀 많이 앓으시는 거거든요. 예. 13년 정도를 저희가 잘 보살펴드려야 됩니다. 네. 그런데 어르신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여쭤봤더니
내가 거동이 불편해도 70% 정도는 10명, 7명 정도는 그냥 살던 집에서 살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해가지고 집에서 살면서도 나이도 드시면서 치료도 받으실 수 있고 그런 걸 만들려고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고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저희가 재택치료센터를 지금 늘리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왕진이라고 그래가지고 왕진 네. 가방을 들고 대게로도 오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이 많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네. 병원에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 있으면서도 병원에 태어나거나 때로는 갑자기 아픈 경우에도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재택의료센터가 지금 95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27년도에 같은 경우 250개소 전국에 모두 다 갖추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상계동에 가보니까 네. 우리 재택의료 하시는 분하고 같이 한번 의사분을 따라가 봤어요. 근데 5층에 있는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에 가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누워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할아버지께서 들여 간호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서 혈당 체크도 하고 또 혈압 체크도 하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주사도 놔주시겠는데 되게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도 환자분이 오시니까요. 네. 그런데 그런 분은 도저히 병원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가게 되면 입원을 해야 되는데 입원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일주일에 보통 2번 정도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갈 때마다 13만 원 정도의 진료비가 나옵니다. 네. 그런데 본인 부담이 30%이기 때문에 이거를 13,000원을 내셔야 되는데 이건 너무 39,000원이죠. 네. 너무 이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쯤이면 가능하겠습니까 했더니 제가 의사하고 간호사까지 와서 정말 고마운데 한 2만 원 정도에서 2만 5천원이면 좋겠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경우에는 지금 39,000원에서 네. 19,000원 정도로 절반 정도는 네. 줄이려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로 이렇게 좋은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택 치료, 방문 진료도 있고 방문 간호도 있고 또 방문 양로도 있고 왕진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재택 간호 통합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간호사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런 걸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치매 환자가 많습니다. 네. 85세가 넘게 되면 40%가 치매 환자고 80세가 넘게 되면 보통 한 20% 이상이 치매 환자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저희가 치매 안심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예방사업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치매 환자 주치의를 만들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주치의들이 수시로 찾아가서 지금 돌봐주기도 하고 예방사업도 하고 또 하나가 있다고 그러면 치매라는 그런 명칭을 바꾸고 싶습니다. 네. 치매가 사실은 어리석을 매거든요. 너무 이게 안 좋잖아요. 네네. 저희가 사실은 정신분열증을 뇌전증으로 저희가 제도를 바꾼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치매 인지저하증, 치매를 인지저하증, 또 때로는 인지병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일본도 지금 2001년도에 인지증으로 바꿨습니다. 또 대만도 실지증으로 바꿨거든요. 빨리 이걸 바꿀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하나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댁에 계신 분들이 사실 간병비 부담이 많습니다. 네. 요양병원 가게 되면 간병비가 많이 들잖아요. 보통 하루에 보통 12~13만 드니까 한 달에 370만 원 정도 들게 돼 있는데 370만 원은 40, 50대 우리 수익의 거의 60%가 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게 이 가정들이 예를 들면 형제자매가 많은 경우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되게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 4월부터 간병비에 시범 사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20개 요양병원에 1,2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해서 어떤 분들을 좀 간병비를 지급할 건지 네. 또 본인 부담하고 정부 부담을 얼마쯤 해야 될 건지 또 언제 해야 될 건지를 잘 시범 사업을 해서 27년쯤 되면은 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가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요양병원은 이렇게 필요하지만 급성기 병원이라고 하는 상급 종합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종합병원에서 여러 가지 또 가능한 병 서비스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도 지금 한 40만 명쯤 하고 있는데 이거는 27년도에는 우리가 얼마나 꽤 많이
한 400만 명 정도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큰 병원에, 급성의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간헐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또 요양병원에 간다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그런 서비스를 싸게 제공을 하고, 또 집에 있을 때는 재택을 위해서 그런 거를 19,000원 정도에서 의사라든지 간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체계를 저희가 갖추려고 지금 이번 대책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19,000원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때 부담이 없어서 좋을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예, 예.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불가피하게 또 요양시설에 가시는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요양시설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대책들 있을까요? 예,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많은 지금 6,200개 정도의 요양원이 있어요. 요양원이는 정말 열심히 헌신적으로 해주고 계신데 일부에서 간혹 이제 저희가 지적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좀 고민도 하고 있고, 같이 해서 정말 우리 어르신들 잘 모시자,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예. 크게 이제 3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유니트 케어 방식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은 요양원에 가보면 사실 그 복도식으로 되어 있고 양쪽에 이렇게 방이 있잖아요. 네. 방이 있으면서 한 방에 보통 이렇게 침대도 있고 온실도 있고 온돌도 있긴 한데, 한 방에 4명 내지는 6명들을 이렇게 돌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유니트 케어식으로 하는 데를 가보게 되면 가운데가 동그랗게 돼가지고 여기에서 보통 거실도 되기도 하고 네. 식당에서 밥도 드십니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이제 방을 드시잖아요. 거실에서 방을 드시고 하나당 어르신 한 분당 방 하나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부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2인 1실로 드린 건데, 거기를 들어가 보게 됐다면 자기 젊을 때 사진도 있고, 또 아들 사진도 있고, 손자, 손녀 사진도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처럼 꾸며낸 거예요. 물론 그 안에 화장실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자기 집과 같은 그런 유니트 케어 방식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력 배치 기준을 좀 더 저희가 강화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은 요양보호사 한 분이 어르신을 2.5명 정도를 보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난해 2.3명을 보도록 되어 있는 점차 개선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2.1명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요양보호사 한 명이 적은 숫자의 어르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서비스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지정갱신제입니다. 예. 사실은 지금은 옛날에는 신고만 하면은 다 이렇게 그걸 받아줬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정을 해서 신고 요건을 갖춘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요양원이 될 수 있겠다, 그런 걸로 지정을 하도록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는 갱신을 해가지고 계속 예를 들면 6년 단위로 갱신을 해서 6년에 다 갱신을 받아봐가지고 제대로 잘하고 있으면 연장을 해주고, 네. 아니면 갱신을 취소해서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해 6월 달에 독일을 가보니까요. 독일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품질 관리더라고요. 거기도 이 어르신에 대한 돌봄은 결국 사람 손이 필요한 거잖아요. 품질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번에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하고 여러 가지 어르신께 보고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나라를 헌신적으로 잘 돌봐주시고 지금 이 자유와 번영의 토대를 이룬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정부가 효도하는 정부가 돼야 되겠다. 정말 어르신이 효도하는 정부가 예.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이길 제1차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차관님. 네, 감사합니다.